1881년 이집트 룩소르의 한 시장. 한 유럽인 관광객이 고대 유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 장신구, 그리고 파라오의 인장. 이 물건들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귀중한 유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물들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당국은 깨달았죠. 누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왕릉을 찾았다는 것을. 이집트 고고학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유물을 역추적한 결과 모든 길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룩소르 서안 데이르 엘바하리 지역. 그리고 한 가족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죠. 압드 엘 라술 가족. 1881년 4월 당국은 드디어 이 가족의 막내 아흐메드를 체포합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유물을 가져왔나? 누가 함께 있었나? 무덤은 어디 있나? 하지만 아흐메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신문 방식은 그리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고문까지 당했지만 아흐메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결국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당국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흐메드의 형 무함마드가 갑자기 당국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10년 넘게 비밀을 지켜오며 함께 유물을 팔아왔는데 돈 분배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무함마드는 동생들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복수를 선택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무덤의 위치를 알려드리죠. 대신 보상금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함마드는 이집트 고고학청 책임자 에밀 부르그시를 그 비밀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데이르 엘바하리의 가파른 절벽. 무함마드가 멈춘 곳은 평범해 보이는 바위 틈이었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가자 수직으로 떨어지는 12m 깊이의 수갱이 나타났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니 긴 복도가 이어졌죠. 그리고 부르그시가 본 광경은 방 하나에 가득 쌓인 관들. 그냥 관이 아니었습니다. 람세스 2세, 세티 1세,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테프 1세.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들의 미라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총 49의 왕족 미라. 부르구시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수천 년 동안 역사책에서만 보던 이름들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파라오가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기원전 11세기 이집트 신왕국 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도굴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왕실은 결단을 내립니다. 각각의 화려한 무덤에 놔두면 도굴당할 것이다. 차라리 한 곳에 몰래 옮겨서 숨기자. 그렇게 이 비밀 은신처가 만들어졌고 30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압드 엘 라술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이 무덤을 찾았을까요? 1871년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흐메드의 아버지가 우연히 이 수갱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걸 안 순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안 된다, 들킬 것이다. 그는 가족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절대 욕심 부리지 말 것. 둘째, 조금씩만 가져갈 것. 셋째,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렇게 10년 동안 이 가족은 완벽한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밤에 몰래 내려가서 작은 유물 몇 개만 가져옵니다. 파피루스, 부적, 작은 장신구들. 그리고 멀리 카이로나 룩소르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팝니다. 너무 많이 팔면 의심받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 다른 상인에게.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은 그 지역에서 제법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죠. 유물의 질이 너무 좋았고 양이 점점 늘어나자 당국이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구시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합니다. 49의 파라오 미라와 수천 점의 유물.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것인가? 당시는 1881년, 현대적인 장비도 없고 이 외진 곳까지 트럭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 다른 도굴꾼들이 몰려올 게 뻔했죠. 부르구시는 48시간 안에 모든 걸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300명의 인부를 급히 고용해서 밤낮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2m 수갱을 따라 관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나일강까지 운반합니다. 이틀 밤낮의 작업 끝에 모든 유물이 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로 향할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변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를 따라 걸으며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남자들은 공중에 총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파라오들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자, 이제 문제는 압드 엘 라술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명백한 도굴꾼들이죠. 10년 넘게 국가유산을 훔쳐 팔았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을 왕릉 관리인으로 고용하자. 미친 소리처럼 들렸죠. 도둑을 경비원으로 쓴다고? 하지만 당국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전문 지식. 아흐메드와 그의 형제들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바위 틈에 무덤이 숨어 있을지, 어떤 지형이 의심스러운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덤을 숨겼는지, 이런 지식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두 번째 이유, 보존 본능.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무덤을 보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는데 무덤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관을 부수지도 않았고 미라를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벽화도 그대로였죠. 왜일까요? 그들에게 이 무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끝이지만 조금씩 가져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지속 가능한 도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도둑이 도둑을 잡는다. 이 지역에는 압드 엘 라술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굴꾼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 가족이 관리인이 되면 그들은 경쟁자들을 막는 최고의 경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수상하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굴하려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 정보 네트워크. 압드 엘 라술 가족은 지역 도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군으로 만들면 다른 비밀 무덤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었고 유물 밀매상들의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당국은 깨달은 겁니다. 처벌보다 협력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흐메드 압드 엘 라술은 정식으로 데이르 엘 바하리 지역의 왕릉 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결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도굴꾼들의 접근을 막았고 새로운 유적지 발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1898년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에 기여합니다. 아메노테프 2세의 무덤 발굴을 도운 거죠. 이번에는 도굴이 아니라 정식 발굴팀의 일원으로서 당국은 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주었고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 아흐메드는 더 이상 도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지식은 이집트 고고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여러 개의 숨겨진 무덤과 유적지가 발견됐고 도굴을 방지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졌죠. 아흐메드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지역에서 고고학 관련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도굴꾼 가족에서 유산 수호자 가족으로 완전히 변신한 겁니다. 역사는 때때로 소설보다 더 극적입니다.